이제 배터리 리사이클링을 통한 소재 조달망을 구축한 기업들.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증권에서 2차전지 담당하는 김현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발간한 인덱스 자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산업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메탈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좀 다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메탈이 갖는 속성들 때문에 향후에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이 성장해 나갈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료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터리 산업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왜 메탈이 중요하냐를 먼저 살펴보면, 일단 원가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배터리 폐기 전체 전기차에서 차지하는 원가 비중이 약 40% 조금 넘는 수준인데요. 배터리 팩 안에서 셀이 차지하는 비중이 76%입니다. 근데 셀 안에서 이 메탈 구성물인 양극재와 음극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 전기차 원가 구조에서 이 메탈 자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20%를 넘는 수준입니다. 내연기관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들이라고 할 수 있는 엔진과 변속기가 각각 7%, 10%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를 해보면, 이 전기차 시대에 광물 자원이 차지하는 원가 비중이 20%라고 하는 점은 얼마나 이 OEM들 입장에서 향후에 광물 자원의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될 수밖에 없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 와중에 지난 20개월간 메탈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리튬이 거의 700%, 니켈이 24% 상승을 하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극재 가격은 58%, 배터리 셀 역시 32%, 전기차 가격은 약 10% 이상 상승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 입장에서는 이 메탈 가격이 차지하는 원가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향후에 계속해서 이 메탈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 와중에 이 메탈이 갖는 속성들이 있습니다. 일단 편재성인데요. 리튬을 보면 국가별 매장량이 칠레, 호주, 아르헨티나의 글로벌 매장의 4분의 3이 매장량이 4분의 3이 위치해 있고요. 생산량 같은 경우는 호주의 절반 이상, 그리고 칠레 25%, 칠레에서 25% 이상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니켈은 호주와 인도네시아에서 거의 44%가 매장이 되어 있고, 생산량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 절반 이상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코발트는 글로벌 매장량의 절반이 콩고에 매장되어 있고요. 생산량 기준으로는 73%가 콩고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망간 역시 남아공에서 매장 생산 모두 약 40% 비중이 남아공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죠. 매장량과 생산량의 대부분이 남미, 동남아, 아프리카 등 특정 지역에 편제되어 있다는 점은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는 글로벌 정세 속에서 배터리 밸류체인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리스크인 상황이고요. 생산량보다 중요한 게 이제 광물 자원에 대한 정련 및 재련 시장입니다. 이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이 직접 만나는 시장은 생산지가 아니라 정재련지이기 때문에 이 정재련 시장 점유율이 좀 더 중요한데요. 리튬 정재련 시장 같은 경우는 중국이 60%의 점유율을 가져가고요. 니켈은 중국이 65%, 코발트도 중국이 82%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광물 자원들의 정재련 역시 일부 국가에 편중되어 있는데 그게 다 중국이다라는 점은 특히나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 입장에서 큰 리스크인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매장량 자체가 또 한계가 있다라는 점도 메탈이 갖는 근본적인 한계이고요. 만약에 전기차 침투율이 100%가 된다라고 했을 때 파생되는 수요, 리튬과 니켈 파생 수요가 현재 전체 매장량 대비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를 살펴보면 리튬은 약 6%, 니켈은 한 5%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자동차가 다 전기차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리튬은 글로벌 매장량의 약 6%를 매년 갉아먹게 되는 거고요. 니켈은 한 5%를 이제 갖다 쓴다라는 건데, 그 말은 한 20년 정도 되면 전기차 침투율이 100%가 됐을 때 20년 정도가 경과하면 글로벌 매장량이 다 고갈된다라는 것이고요. 당연히 그 전에 고갈이 되겠죠. 전기차 침투율이 100%까지 올라가는 그 단계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매장량이 고갈될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그 매장량의 한계, 그리고 그 출처의 편제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메탈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인데요. 이런 부분들, 원가 부담이 높고 생산 및 리파인 출처의 편제성, 그리고 매장량의 한계, 그리고 탄소 배출량이 막대하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이제 폐배터리 산업 성장에 이제 당위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메탈은 배터리 내에서 계속해서 사용된 이후에도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리사이클링이 가능한데요. 리사이클링을 하게 되면 앞서 살펴봤었던 이런 가격 부담이라든지 출처의 편제성, 탄소 배출의 증가라는 부분을 이제 극복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그림 44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리사이클링을 하게 되면 공급 채널이 하나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량 증대에 따른 가격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앞서 살펴본 대로 생산지와 정제련지가 일부 국가에 국한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리사이클링을 하게 되면 폐배터리에서 추출된 광물 자원들은 추출된 바로 그 지점이 새로운 원산지가 되기 때문에 합법적인 출신 세탁이 가능해집니다. 즉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광물 자원의 조달처를 자연스럽게 다변화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리사이클링을 하게 되면 전기차 밸류체인의 이런 전반적인 탄소 배출량을 줄여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배터리 생산 과정에서 특히나 이 광물 자원 채굴 단계에서 탄소 배출량이 막대한데, 채굴 단계를 생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이 탄소 배출 관점에서도 리사이클링 산업 성장에 당위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제 배터리 리사이클링을 통한 소재 조달망을 구축한 기업들, 예를 들어서 포스코 케미칼이나 에코프로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리사이클링 자체를 본업으로 하는 기업들이 또 있습니다. 코스모 화학이나 세비캠, 성일하이텍이 그 해당 기업들이죠. 그래서 관련 기업들 같이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자회사 통해서 또 직접적으로 리사이클링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수혜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폐배터리에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세한 내용은 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